조선 성종 무렵 한양 광통교 근처에 이름난 비단 장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남궁성, 그의 가게 청송각은 궁중에 비단을 대는 어용상인이었고 그의 덕망 또한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두터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지내온 박진사와 매우 각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자라 함께 글을 배웠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박진사는 가난한 선비였으나 학문이 깊어 남궁성은 늘 그를 존경했습니다. 진사형님, 이번에 과거에 응시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허허, 자네 같은 이가 있어. 내 살림이 이어지는데 내 무슨 벼슬을 바라겠나. 학문은 그저 즐기는 것일 뿐이지. 두 사람의 우정은 그렇게 한양 안팎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남궁성에게는 아내 윤씨가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올라온 양반가의 딸로 얼굴이 달빛처럼 곱고 행실이 바르기로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몹시 마음 아파하며 매달 치성을 드리곤 했습니다. 저의 부덕함으로 남편께 대를 잇지 못함이 부끄럽사옵니다. 남궁성은 그런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부인. 천생연분이라면 언젠가 하늘이 내려주실 것이오. 윤 씨는 남편의 위로에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죄스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궁성은 개성으로 비단 매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름쯤 걸릴 긴 여정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잘 보살펴 주시오. 혹 급한 일이 있으면 박진사 댁에 기별하면 될 것이오. 예, 나리, 길 조심하십시오. 윤 씨는 대문 밖까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남궁성이 떠난 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윤 씨는 혼자 바느질을 하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윤 씨가 놀라 종을 시켜 문 밖을 살피게 하자 박진사의 하인이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나리께서 개성 가시던 길에 산적을 만나 크게 다치셨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박진사 나리께서 급히 가마를 준비해 모셔오고 계시옵니다. 곧 도착할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윤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급히 의원을 부르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진사가 남궁성을 업고 들어왔습니다. 남궁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에는 핏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사나리, 제 남편이 어찌 된 것입니까? 산적들과 싸우다 칼에 찔렸소. 의원이 급히 상처를 봉합했지만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와 상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내장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나리! 눈을 뜨십시오. 저를 두고 어찌 가시렵니까? 남궁성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윤 씨와 박진사가 보였습니다. 진사 형님, 말씀하시오, 동생. 형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요? 무엇이든 하겠소. 남궁성은 윤 씨의 손을 잡고 박진사의 손에 얹었습니다. 제 아내를 부탁하오. 이 여인이 홀로 되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오.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오. 아내는 아직 젊고 자식도 없소. 형님께서 이 여인을 거두어 주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요.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나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나리만을 섬기겠나이다. 하지만 남궁성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부탁하오. 그 말을 끝으로 남궁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 씨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진사는 멍하니 친구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얼굴. 그날 밤 한양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함께 우는 듯 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 남궁성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윤 씨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사는 장례 내내 윤 씨 곁을 지켰습니다. 장지를 정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사 나리, 고맙습니다. 나리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찌할 뻔했습니까? 아니요. 평생 형제처럼 지낸 사이인데 이것이 무슨 도리이겠소. 박진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윤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남궁성이 남긴 비단 가게와 저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인 일을 모르는 윤 씨가 가게를 운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진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청송가게 일을 맡아보겠소. 동생의 유업이니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겠소. 진사나리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동생과 나눈 약속이 있지 않소. 윤 씨는 박진사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진사는 날마다 청송가게 나와 장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일만 보살폈지만 점차 저택에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남편 생전의 친구였기에 윤 씨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박진사가 찾아왔습니다. 부인,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소? 예,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도 아시다시피 동생이 돌아가신 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것이 많이 힘드시겠소? 아닙니다. 망자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박진사가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동생이 임종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오?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은 제게 부인을 부탁했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부인도 아실 것이오. 날이, 그것은 부인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오. 홀로 지내시며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소. 박진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제가 부인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오. 윤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남편을 여인 과부의 몸입니다. 어찌 다른 남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인, 세상이 바뀌었소. 지금은 성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는 시대요. 과부의 재가를 금하는 법이 생겼다고는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소. 아닙니다. 저는 한평생 남편만을 섬기겠나이다. 윤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인, 생각해 보시오. 청송가게 이 일을 제가 보살피고 있지 않소? 부인의 생계가 제 손에 달려 있소. 그 말에 윤 씨는 박진사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학식 있던 그 얼굴에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탐욕인가 집착인가. 날이 설마 그런 뜻으로 아니오 부인. 오해하지 마시오. 저는 다만 동생의 유언을 지키려는 것뿐이요. 박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박진사는 나갔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의 청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아내에게 청혼을 하다니, 더욱이 남편의 유언을 빌미로 삼다니, 나리, 이것이 정녕 나리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까? 윤 씨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정 속 남편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진사를 따르자니 연려의 도리에 어긋나고 거절하자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더욱이 재가녀의 자손은 벼슬길이 막힌다는 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온 세상이 과부의 재가를 손가락질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날마다 청송각에 나왔지만
윤 씨와는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에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물건 주문이 제때 들어오지 않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종을 시켜 물으니 박진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소. 부인께서 제 청을 받아들이시면 다시 예전처럼 하겠소. 윤 씨는 이것이 협박임을 알았습니다. 박진사는 남편의 유업을 볼모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녕 우연일까? 아니면 그때 윤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산적에게 습격당한 일, 그날 밤 박진사가 남편을 업고 온 일,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가. 개성으로 가던 남편이 어찌 하루 만에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가. 산적을 만났다면 어찌 박진사만 멀쩡했던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그날 밤 함께 있던 하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박진사 댁에서 우리 나리를 모셔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님, 그게 하인은 주저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거라. 내게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그날 밤 저는 박진사 나리의 서재에서 나리를 배웠습니다. 나리께서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셨습니다. 그런데 박진사 나리께서 제게 급히 가마를 준비하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적을 만나 다쳤다고 전하라.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저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여쭙지 못했습니다. 윤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나리께서는 어디서 다치신 것이냐? 그것은 저도 잘 모르옵니다. 다만 박진사 댁에 계실 때 이미 그리 되어 계셨습니다. 윤 씨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담을 넘어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재에는 여러 책들과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촛불을 켜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남궁성의 필체였습니다. 진사형님께, 형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 아내 윤 씨는 형님께서 먼저 혼담을 정하셨던 여인이옵니다. 하지만 소생이 형님을 속이고 먼저 혼인을 올렸습니다. 평생 형님께 죄를 지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젠가 용서를 구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더 찾아보니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박진사가 쓴 일기였습니다. 성종 16년 7월 15일. 오늘 남궁이 개성으로 떠났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되찾을 때가 온 것이다. 윤 씨는 원래 내 것이었다. 남궁이 비겁한 수법으로 가로챘을 뿐이다. 7월 17일 남궁을 따라갔다. 밤중에 그의 숙소에 찾아가 술을 권했다. 옛정을 나누자며 술에 취한 그에게 칼을 겨누었다. 내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돌려받겠다. 남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칼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애원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형제 아니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형제는 서로 것을 빼앗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그를 내 집으로 데려왔다. 산적을 만났다는 거짓말을 꾸며냈다. 이제 윤 씨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남궁이 임종 때 나에게 그녀를 부탁했으니 명분도 있다. 완벽한 계획이다. 윤 씨는 일기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죽인 것이 산적이 아니라 평생 친구라 믿었던 박진사였다니. 그리고 그 박진사가 이제 자신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니 분노와 슬픔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오? 뒤에서 박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박진사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셨군요. 날이, 아니, 이 살인자요. 어찌 남편을 죽이고도 그 아내를 차지하려 하는가? 살인자? 허허. 박진사가 웃었습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요. 윤 씨는 원래 내 약혼녀였어. 남궁이 비겁하게 가로챘을 뿐이요.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단 말이냐? 부인, 이제 알았으니 어쩔 수 없소. 박진사가 칼을 들어 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도 남궁과 함께 가시오. 윤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소. 무엇이오? 나리께서 나를 정녕 사랑하셨소? 박진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렇소. 처음 부인을 보았을 때부터 마음에 품었소. 하지만 남궁이 비겁하게 그렇다면 나도 고백할 것이 있소. 윤 씨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나리, 사실 나도 처음 나리를 보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소. 남궁보다 나리가 더 학식이 깊고 풍채도 훌륭하셨소. 박진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요? 그렇소. 하지만 이미 혼담이 정해진 뒤라 어쩔 수 없었소. 평생 나리를 그리워하며 살았소. 윤 씨가 한 걸음 박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리께서 나를 차지하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엇이요? 남궁의 제사를 제대로 모셔야 하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혼인했다고 알려야 하오. 그래야 내 명예가 지켜지오.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그렇다면 이 칼을 내려놓으시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될 것이 아니오? 박진사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윤 씨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이제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으니 서로 믿고 의지합시다. 그렇소, 부인. 박진사가 윤 씨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가 재빨리 박진사가 내려놓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박진사의 가슴에 꽂았습니다. 끄억! 박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왜 날이, 아니, 이 역저가 내가 내 남편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노라. 윤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진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서재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것이 네가 박진사는 그 말을 끝으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윤 씨는 피 묻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사의 시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날이 이제 원수를 갚았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윤 씨는 박진사의 일기와 편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한양 도성의 밤은 깊었지만 윤 씨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사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남궁성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윤 씨는 관가에 박진사의 일기와 편지를 제출하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친구에게 몸을 허락하려 했다가 살해했다는 것이 아니오? 한성부 판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박진사를 속인 것이옵니다. 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일기를 보면 박진사가 남궁성을 살해한 것이 명백하옵니다. 이 여인은 그 진실을 알아내고 원수를 갚은 것이옵니다. 한성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사 댁의 하인들을 불러 신문하고 남궁성이 죽던 날의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박진사의 죄를 가리켰습니다. 개성으로 가던 남궁성을 박진사가 따라가 살해한 뒤 산적의 소행으로 꾸민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오. 박진사는 친구를 살해하고 그 아내까지 차지하려 한 역적이오. 윤 씨는 남편의 원수를 갚은 것이니 무죄요. 한성부 판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윤 씨가 남편의 원수를 갚은 것은 연려의 행동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진사에게 몸을 허락하겠다고 속인 것은 정절을 지킨 것이라 할 수 없소. 아니요. 윤 씨는 박진사를 실제로 가까이 한 것이 아니요. 다만 말로만 속였을 뿐이요. 이는 원수를 갚기 위한 계략이었을 뿐이요. 하지만 과부가 다른 남자에게 혼인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정절을 잃은 것 아니요? 조정의 신하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윤 씨를 열려라 칭송했고 어떤 이는 불열려라 비난했습니다. 성종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윤 씨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남편의 원수를 갚았다 하니 그 용기가 가상하구나. 하지만 신하들이 그대의 행실에 대해 다투고 있으니 짐이 직접 물어보겠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대는 박진사에게 정녕 마음이 있었느냐? 윤 씨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녀는 평생 남편만을 사랑했사옵니다. 박진사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사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한 계략이었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박진사를 속여 죽인 것이로구나. 그렇사옵니다. 소녀의 미모가 두 남자를 파멸로 이끌었으니 소녀 또한 죽어 마땅하옵니다. 윤 씨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성종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보기에 그대는 전 남편에게는 열려요. 박진사에게는 불열려로구나. 고로 이름하여 열불열려라 하겠노라. 전하. 그대의 행동은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나 결과적으로 악인을 징벌한 것이니 죄를 묻지 않겠노라. 하지만 과부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약속한 것은 정절을 해친 것이니 열려로 표창할 수도 없노라. 황송하옵니다.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 여생을 조용히 보내도록 하라. 남궁성의 제사는 모두 그대의 것이니 잘 관리하여 남편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윤 씨는 궁궐을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열려라 칭송하고 어떤 이는 불열려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남편의 영정아 앞에 앉았습니다. 날이 원수를 갚았사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윤 씨는 남편의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윤 씨의 방문을 열었을 때 윤 씨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곁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 남편만을 섬겼노라. 박진사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노라. 하지만 내 입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겠다 했으니 이 또한 정절을 잃은 것이로다. 남편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남편 곁으로 가노라. 소식을 들은 성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짐이 그 여인을 살려주려 했건만 조정신하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성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윤 씨를 남궁성의 묘 옆에 함께 묻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열불열려비를 세워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전하, 열불열려라는 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전 남편에게는 열려요. 후부에게는 불열려라는 뜻이니라. 하지만 실상은 끝까지 정절을 지킨 진정한 열려였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렇게 윤 씨의 이야기는 한양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광통교 근처에는 열불열려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열불열려 윤씨 지묘. 남편의 원수를 갚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려역이 잠들다. 사람들은 이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윤 씨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열려라 칭송했고 어떤 이는 지나친 행동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의 연려 문화가 얼마나 여인들을 옥죄고 있었는지를, 남편이 죽으면 평생을 홀로 살아야 하고 재가를 하면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시대. 윤 씨는 그 시대를 살다간 수많은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이야기에는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인이라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악인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것, 비록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이었지만 말입니다.
그 후로도 조선 팔도에서는 열불열려 설화가 여러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남편의 유업을 이어갔다 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후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까지 죽였다 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였습니다. 남편을 죽인 친구와 제가하여 원수를 갚았다는 것. 그것이 연려인지 불연려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적들이 한양을 유린했고 많은 비석들이 부서졌습니다. 열불열려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옛날에 남편을 죽인 친구와 제가하여 원수를 갚은 연려가 있었단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윤 씨의 용기에 감탄했고, 어떤 이는 그 비극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절이란 무엇인가? 열려란 무엇인가? 여인이 남편의 원수를 갚는 것이 옳은가? 재가를 약속했다가 상대를 죽이는 것은 정당한가? 이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연려 문화는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함께 따라 죽는 여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식을 데리고 꿋꿋이 살아가는 여성이 진정한 연려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여전히 여인들에게 정절과 수절을 강요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부의 재가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통교 근처 그 자리에는 이제 열불열려비가 없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고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대 여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입니다. 윤 씨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선시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